1926년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의 청년들은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란 시대 속 한 여성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노래를 남겼습니다. 비극적 운명을 예견한 듯한 멜로디,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 여성의 목소리. 그녀는 조선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노래 사회 찬미라는 이 노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저녁,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귀빈들이 모인 그날, 무대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노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마저 눈물 짓게 만들었어요. 하얀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웅장한 공연장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각국의 정상들과 세계적인 음악가들, 그리고 2천여 명의 관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노래를 시작하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평소에 모차르트나 푸치니가 아닌 100년 전 한국의 여성 음악가가 남긴 노래였으니까요. 첫 소절을 부르는 동안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관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이 이내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서양인 관객들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언어의 노래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이 한국 노래가 전하는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원곡자이신 한국의 이분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이 한 곡에 담았던 절절한 마음이 세기를 넘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얼마 전 한 한국인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때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성악가였지만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제게 찾아온 뜻밖의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이끌어준 놀라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6개월 전 뉴욕의 작은 한인 마트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5살부터 피아노 시작했고 8살부터 성악을 시작했죠. 12살 때 카네기홀에서 제 인생 첫 공연을 시작했어요. 대기실에서 준비하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새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서 비발디의 겨울 악보를 훑어보고 있었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터질 듯 했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안은 바싹 말랐어요. 너무 떨었던 나머지 다리는 후들거리고 무릎은 잠깐씩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지금까지 연습실에서만 노래하던 제가 처음으로 서는 큰 무대였으니까요. 객석의 수많은 눈동자가 저를 향할 거란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을 3번이나 다녀왔지만 메스꺼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크게 뜬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평소 자신 있게 부르던 노래인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악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고음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숨은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다른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음색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긴장을 달래려 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넌 충분히 준비가 됐어. 연습한 대로만 하면 괜찮아. 처음에는 다 떨리고 긴장되지만 연습이다 생각하고 무대에 너의 몸을 맡겨봐. 스미스 선생님이 제 어깨를 꼭 잡아주셨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용기를 주었죠. 무대에 올라 첫 음을 낼 때까지도 떨림이 가시지 않았지만 노래를 시작하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고음을 끝내고 눈을 떴을 때 객석의 모든 심사위원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날의 최연소 우승은 제게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20시간 정도 목이 쉴 때까지 연습했죠. 그렇게 10년간 쉼 없이 노력하고 피아노 앞에서 녹음을 들으며 매 순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줄리아드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완벽한 음정과 리듬, 화려한 기교는 제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평가는 늘 같았습니다. 클레어 윌슨의 노래는 완벽하지만 감동이 없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부족한 게 뭐란 말인가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데뷔 무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에서 라 보엠의 미미라는 주인공 역을 맡았죠. 모든 음정과 박자를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읽은 평론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클레어 윌슨의 목소리는 아름답지만 그녀는 주인공 미미의 진정한 사랑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로봇이 노래하는 것 같았다라는 평론가의 혹평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서 저를 무자비하게 비판했어요.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 클레어 윌슨, 메트로폴리탄 역사상 최악의 미미. 댓글은 더 잔인했죠. 소셜미디어에는 제 공연 영상의 일부가 최악의 오페라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멘탈이 붕괴되어 매니저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매니저는 문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3개의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분장실에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비틀거렸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브로드웨이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1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연습 시간들로 제 인생 모든 것을 걸었던 음악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틀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보니 음악 학교에서도 제 강의를 취소한다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음악 인생이 끝나가는 줄 알았어요. 또 센트럴파크 앞 벤치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으로 검색창에 제 이름을 입력했다가 후회했습니다. 천재 성악가의 몰락. 완벽한 테크닉은 음악이 아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메이크업은 얼룩져 흘러내렸죠. 책상 위에는 다음 달 집세도 내지 못할 것 같다는 독촉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 매니저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클레어,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당분간 무대에 서지 않는 게 좋겠어. 진정한 감정이란 무엇인지, 왜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지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답을 찾을 기회조차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울감을 너무 심해져 저는 힘없는 발걸음을 하염없이 이끌고 퀸즈 거리를 걸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혹평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때 익숙한 파란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힘들 때 자주 찾았던 그곳이에요. 11살 때 처음 이 마트를 발견했는데 항상 공연이나 음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이 마트에 과자를 찾게 되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크림이 들어있는데 한 입 베어 물면 초콜릿 코팅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담긴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거예요.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혀끝에서 녹아들 때마다 어릴 적 위로받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선반 앞에 서면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그 빨간 봉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과자 하나를 집어들고 코끝에 대보면 달콤한 바닐라 향과 고소한 견과류 향이 섞여 코를 간지럽힙니다.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어서 평소에는 한 봉지를 사면 그날로 다 먹어버리곤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여서 그런지 힘들 때마다 이 과자를 먹다 보면 마법처럼 기분이 나아졌어요.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크림의 완벽한 조화가 입속에서 퍼지면 모든 걱정이 잠시나마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국 과자 코너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빨간 봉지에 그려진 달콤한 과자, 그림들이 절 부르는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양팔 가득 한국 과자 봉지들을 안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동작이 멈췄어요. 공연이 취소되면서 당분간 수입이 끊겼다는 현실이 차갑게 밀려왔죠. 허둥대며 가방을 뒤지는 제 모습이 처량해 보였을까요?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름진 얼굴로 부드럽게 미소 짓는 한국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괜찮아 젊은 아가씨. 내가 대신 내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이라고 하면 저는 늘 동네 식당이나 가게에서 보던 소박한 분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제게 맛있는 과자나 만드는 나라였을 뿐 성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돈 있거든요. 당황한 제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는 저의 놀란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이 아가씨가 그 성악가구나. 목소리가 참 곱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셨냐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난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40년간 학생들에게 성악을 가르친 사람이야. 아가씨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지. 순간 저는 제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성악 교수가 계셨다니요. 사실 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가씨 공연도 봤어. 할머니의 말씀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그 무대를 보셨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교는 완벽했어. 하지만 아가씨 영혼은 어디에 있었나 할 정도로 조금 아쉽긴 했었지. 할머니의 말씀은 날카로운 비평이 아닌 오랜 세월 음악과 함께한 스승의 따뜻한 조언 같았어요. 저는 제 앞에 서 계신 할머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손을 가진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고 수수한 옷차림에 소박한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이 처음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인 마트의 할머니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공연을 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에 완전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반듯한 자세에서 무대에 선 예술가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주름진 손가락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을 흔적이었겠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40년간 음악을 가르치며 쌓아온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곳으로만 생각했고 이 할머니도 그저 그런 과자를 사러 온 동네 할머니 한 분이라고만 여겼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완벽한 테크닉을 추구하며 저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음악에서 진정한 감동이 사라진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나와 할머니는 제게 차 한 잔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트 앞 작은 카페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아가씨 목소리에는 뭔가 빠져있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제 노래에 진정한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할머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언을 구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감정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아가씨 나이에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건 대단한 일이지. 하지만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건 그저 텅 빈 소리일 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전쟁 6.25 때 이야기야. 내가 처음으로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달았던 순간이지.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들으면 제가 찾던 답이 될 거라는 것을 육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이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감동은 완벽한 기교가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한국 남북 전쟁 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난 16살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오랜 기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1950년 6월의 어느 날이었지. 갑자기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인민군이 쳐들어왔다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지.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마치 그날의 광경을 다시 보고 계신 것처럼요. 엄마는 이불 한 채에 쌀과 옷가지를 둘둘 말아 내 등에 엎여주셨어. 아버지는 어린 동생을 업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지. 새벽녘에 우리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어.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강 다리로 향하고 있었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모두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지. 귀를 찢는 듯한 폭격기 소리가 들렸고 피난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어. 난 그때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방이 아수라장이 되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난 강물에 떠밀려 가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꼭 움켜쥐었으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 누군가가 날 건져주었고 그렇게 난 미국으로 오게 됐지. 하지만 지금도 가끔 꿈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이 떠올라.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어떤 역사보다도 생생하게 전쟁의 참혹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찢어지는 듯한 애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노래 무슨 곡이에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차의 찬미라는 노래야.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어요.
이 노래가 내 젊은 날과 같아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왔을 때 이 노래만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어.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클레어, 우리 집에 가보지 않을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의 눈빛에서 전쟁의 아픔을 넘어선 무언가를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감정, 영혼을 울리는 그 무언가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완벽한 테크닉을 쌓는 데만 집중했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짧은 노래의 이야기가 제가 수년간의 훈련으로도 얻지 못한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그 허스키한 음색 속에 담긴 진실된 감정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정한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할머니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의 실패 이후 처음으로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고 이 할머니를 만난 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와도 같았다고 생각돼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마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한 평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가꾼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위에는 하얀 레이스 천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정성스레 놓인 도자기 꽃병에는 들꽃 한 따발이 꽂혀 있었죠. 신발장에는 할머니의 검소한 운동화 한 켤레와 슬리퍼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따스한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이 관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세피아빛 가족 사진들이 차분히 걸려 있었어요.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실 한켠에 자리한 낡은 피아노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한 피아노 위에는 클래식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오래된 SP 레코드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대적인 가전제품 하나 없이 오직 음악과 함께 해온 한 예술가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나무로 만든 듯한 상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어요.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정성스레 관리한 덕분인지 은은한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보물이야. 할머니는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상자를 여셨어요. 상자에서는 묵직한 나무향과 함께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 안에서 꺼내신 SP 레코드는 시간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레코드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지만 레이블의 이 노래의 제목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악보는 더욱 세월의 흔적이 깊었어요. 누런 빛깔의 종이는 접힌 자국을 따라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펼쳐보고 접었던 것처럼요.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가사가 정교한 펜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로 시작되는 한글. 가사 밑에는 일본어 가사가 작은 글씨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오선지 위에 그려진 음표들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선율 속에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후렴구로 갈수록 고조되는 선율은 마치 가슴 속에 묻어둔 절절한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악보 구석구석에는 연필로 적은 작은 메모들이 가득했는데 아마도 수없이 불러보며 남긴 해석과 감정의 기록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의 찬미야. 1926년 윤심덕이라는 여성이 부른 노래지. 할머니의 손이 악보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이 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냈지. 클레어, 혹시 이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러온 어떤 곡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들린 그 낡은 악보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음악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기교나 테크닉이 아닌 진심을 담아내는 법을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더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신 듯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드시고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난 그날 가족만 잃은 게 아니었어. 내겐 약혼자가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 옆 작은 서랍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새벽부터 우리 집으로 달려왔었어.
준호는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다며 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 준호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어. 6월인데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우리 가족을 위한 비상식량을 잔뜩 넣어왔던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짐을 나눠들고 내 8살 된 동생을 업어주겠다고 했어. 준호는 나에게 어머니 손을 잡고 가라고 했고 본인은 동생을 책임진다며 말했었어. 그게 내 약혼자 준호와의 마지막이었어지.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나는 그날 우리 가족과 약혼자 준호까지 모두와 이별하게 된 거야. 사진 속 할머니 약혼자의 환한 미소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책상 위 흑백 사진 속 할머니의 약혼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와이셔츠와 넥타이, 주름 하나 없는 양복. 아마도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그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23, 제 나이와 똑같은 나이였죠. 꿈 많던 청년이 사랑하는 약혼녀와의 미래를 그리던 젊은이가 그저 한순간의 폭발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기억 속 마지막 순간, 동생을 안고 달려오던 그 모습 이후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사진 속 할머니의 약혼자의 눈빛에서는 장차 할머니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그가 꿈꾸던 모든 미래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사라져버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웃음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전쟁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과 사랑, 미래와 희망,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 그 모든 것이 얼어붙어버린 채 7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뉴욕의 아파트에 누워있는데도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날의 폭격 소리와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죠. 23의 나이에 약혼자와 가족을 모두 잃은 할머니의 아픔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특히 할머니가 사해 찬미를 처음 들었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할머니에게 이 노래는 어떤 위로가 되었던 걸까요? 수십 번을 연습해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가 주신 낡은 악보를 펼쳐보았어요. 바스러질 듯한 종이 위에 적힌 음표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가사 속에는 분명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가 탄생한 곳에서, 할머니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그 땅에서 사해 찬미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것만이 제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이른 아침부터 국립국악원의 김민수 교수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찬 책장에는 갈색으로 바랜 악보들과 낡은 가죽 장정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시대의 자료들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듯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1920년대의 낡은 신문부터 최근의 연구 논문까지 100년의 시간이 이 한자리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노란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오래된 공연장들과 무대 위 음악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구석에 놓인 앤티크한 SP 레코드 플레이어였어요. 그 주변으로 수십 장의 검은 레코드판들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간직한 듯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씨, 사해 찬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셨죠. 이것이 1926년 발매된 사해 찬미 원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남긴 유일한 음반이죠. 김 교수는 까만 레코드를 먼지 한 점 없이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레코드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사해 찬미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바늘이 레코드 위에 닿는 순간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잡음 속에 목소리가 파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깊이 있는 소프라노의 음색이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녹음임에도 목소리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첫 소절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성악가의 목소리와도 달랐어요. 완벽한 발성이나 세련된 표현은 아니었지만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강렬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울릴 때마다 공기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높은 음을 부를 때는 마치 누군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이 진정한 감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런 것. 테크닉이 아닌 영혼을 울리는 진실된 소리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의 찬미는 단순한 가곡이 아닙니다. 시대의 아픔이 담긴 노래죠. 김 교수는 서류철을 펼치셨어요. 1920년대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윤심덕은 일본 유학파 출신의 재원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제의 억압 아래 있었죠. 그녀의 재능은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을 넘기시던 김 교수의 손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되어 바랜 신문지에는 1926년 8월이라는 날짜가 선명했어요. 이것은 1926년 8월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신문을 펼치셨어요. 윤심덕은 1926년 8월 4일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관부 연락선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한해협에서 그녀의 생은 마지막을 맞이했죠. 김 교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음반이 바로 이 사의 찬미예요. 당시 이 노래는 조선 최초의 유행가로 기록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관부연락선. 저는 그 이름을 되뇌어 보았어요. 이 배는 일제강점기 조선과 일본을 오가던 정기여객선이었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뱃길이었죠. 많은 조선의 유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이 배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윤심덕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기사를 보며 저는 그녀가 남긴 노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이 아닌 한 예술가의 마지막 목소리였던 거예요. 음악이 멈추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윤심덕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1920년대 일제의 감시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의 모습들,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 음악가의 고뇌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심덕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그 처절함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자유를 빼앗긴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려 했던 한 예술가의 저항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 이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조선인들도 이 노래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했겠죠. 그들의 눈물, 한숨, 그리고 가슴 속에 담아둔 모든 말들이 이 한 곡의 노래에 응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이런 것이구나. 시대와 국경을 넘어 모든 아픔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그래서 이 노래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겠죠. 윤심덕의 흔적을 찾은 후 바로 런던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노래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국립국악원에서 소개받은 이영숙 명창을 찾아갔습니다. 서양성악으로는 한국의 정서를 담아낼 수 없어요. 이영숙 명창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매일 이른 아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국악원 연습실에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명창님의 소리를 따라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소리는 제가 알던 발성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명창님의 지적이 이어졌어요. 당신의 소리는 아직 머리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가세요. 한 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소리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목이 붓고 열이 났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휴식을 권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나요? 명창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목에 핫팩을 대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목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이 아파 희미하게 나오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1926년 윤심덕이 이 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냈던 것처럼 1950년 전쟁통에 약혼자를 잃은 한 할머니가 이 노래에서 위로를 받으셨던 것처럼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비극으로 시작됐지만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노래가 됐죠. 전쟁의 상처를 가진 할머니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들도 모두가 이 노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고 싶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이 노래를 제 방식으로 다시 세상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명창님은 말없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의 고된 훈련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했어요. 점차 제 목소리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아름다움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가슴을 울리는 깊이가 생겼어요. 이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됐네요. 마지막 날 명창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테크닉과 우리 한국의 한이 조화롭게 담아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서양 성악가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의 혼이 함께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제 매니저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공연 기획서를 보더니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클레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 노래를. 당신 경력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최고의 전성기예요. 메트로폴리탄에서 주역 제의가 들어왔고 라스칼라도 당신을 원하고 있어요. 모두가 클레어 윌슨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동료 성악가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김 교수님에게서 들은 윤심덕의 이야기,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만난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닌 한 세기를 관통하는 아픔의 증언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창 밖으로 뉴욕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로버트, 제 마음은 확고해요. 이 노래에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시작하자 로버트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서양 성악의 테크달과 한국 전통 창법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죠. 클레어,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특별해졌어요. 하지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한국어로 된 노래라고요. 이 노래는 언어를 뛰어넘어요. 윤심덕의 이야기, 전쟁을 겪은 할머니의 아픔, 그리고 한 시대의 한이 담긴 노래니까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로버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이 도전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제가 정한 곳에서 공연을 해야 합니다. 라스칼라든 메트로폴리탄이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은 제 어깨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저는 필사적으로 연습을 더 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전통 창법을 바탕으로 이제는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뉴욕 한국문화원의 박선영 선생님과 만나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한 글자 한 글자를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각 음절이 가진 고유한 억양과 리듬을 꼼꼼히 지도해 주셨어요. 특히 인생아라는 단어에 담긴 처절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밤이면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펼쳤어요. 1920년대 신문 기사들, 윤심덕의 생애를 다룬 연구 논문들, 당시의 사회상을 담은 역사 자료들까지.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종이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특히 윤심덕이 이 노래를 녹음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식민지 조선의 첫 여성 소프라노가 느꼈을 고독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예술가의 자존심까지. 그 모든 감정을 제 소리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연습실 벽에는 타임라인을 그려놓았어요. 1926년 윤심덕의 마지막 순간부터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겪은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이 노래가 간직한 시간의 층위를 하나하나 읽어내며 제가 이어가야 할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제게 단순한 곡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위로이자 잊혀진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예술가의 사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붉은 벨벳 커튼 뒤에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한인마트에서 만난 그날 할머니가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진 뒤에는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윤심덕의 마지막 사진도 있었죠. 클레어, 3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의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심호흡을 하며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객석이 보였어요. 200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공연장. 앞줄에는 로버트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특별석에는 뉴욕에서 오신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커튼이 올라가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어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3개월간의 한국 전통 음악 수련,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연습.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제 목소리가 공연장 구석구석을 채워갔습니다. 서양 성악의 테크닉과 한국 전통 창법이 조화를 이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앞줄에 한국 관객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지. 마지막 음이 끝나고 공연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내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버트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커튼콜이 3번째 이어질 때까지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약속드린 대로 사의 찬미를 다시 살려냈어요. 이제 이 노래는 또 다시 100년을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런던의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 이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보내온 초청장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곡과 현대 가곡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공연장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윤심덕의 노래가 제 영혼을 움직였듯이 한국 음악이 가진 깊은 감동은 분명 세계인의 마음도 울릴 수 있을 거라고요.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의 공연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차의 찬미와 함께 아리랑을 불렀는데 프랑스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어요. 음악이 가진 감동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더군요. 밀라노의 라스칼라에서는 한국의 판소리와 서양 오페라를 접목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융합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는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과 협업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에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공연했을 때 객석에는 그날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예술은 국경도 시간도 초월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심덕이 남긴 사의 찬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시대의 아픔을 담은 예술이자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울리는 위대한 음악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공연할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음악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감정,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심입니다. 100년 전 차가운 바다에 쓰러져간 한 여인의 노래는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래의 전달자가 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세요.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